근데 원체들 뭐 질문들을 자주 안 하시다 보니까 한 분이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생활화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빨리 그거를 해소하는 게 필요해요. 빨리. 그래서 저기 모의고사 같은 거 보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체킹해서 자꾸 물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다음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조금씩만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전달해 드리는 거는 시험에서 인용이 될 소지가 있거나, 그죠? 시험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죠. 제한된 시간 안에. 그죠?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예, 금전적인 수익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끝이라는 거죠. 여기서 공부하는 게. 합격하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공부하는 학생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실상은요, 나중에 합격하셔서 나가시면은 법의 논리도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 능력이나 경영 능력을 더 필요로 해요. 이거를. 실제로 이게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현재 이게 중개업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 만나갖고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봤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하냐. 저는 이제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법 중에 특히 뭐 어떤 법을 많이 뭐 쓰냐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다 필요 없고 예, 마케팅 능력하고 경영 능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운영하면 그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고정 비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다, 뭐 그렇잖아요. 인품도 중후하시고, 미모도 뛰어나고, 현재 뭐 자격증만 없다는 것 뿐이지. 그죠? 모자란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예, 그거만 하나 따면 되죠, 뭐.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열심히 한번 잘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그잖아요. 지금이 4월이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은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거니까. 자, 토지정책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는 이 법들이 있죠.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수히 많은 개정을 통해 갖고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토지라는 자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하고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의 토지 정책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국토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추진, 토지 이용 계획과 규제, 지가 안정과 토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 공시제도, 토지 거래 규제. 거기 보면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정책에서 이거를 물어봐요. 예, 그래서 틀리게 준 게 뭐냐면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 있죠. 누가 하는 거예요? 게시요, 게시. 그거를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한다라고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최근에. 그게 최근에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를 또 인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구별하는 요령은 알려드렸잖아요. 개 들어가는 애들만 시라고. 그죠? 예, 그래서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고요. 나머지는 다 누가?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면은 지문 나왔을 때 내가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토지 정책을 수행하는 목표 있죠.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보면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예, 얘를 조정하는 거. 또 하나는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는 거. 예, 토지를 확보하는 거. 이거 2가지가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208페이지에 맨 밑에서 2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예. 자, 그럴 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 예, 그게 지역지구제.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겠어요? 그게 토지은행제도. 그렇죠? 그래서 토지 정책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하고 뭐하고?
토지은행제도. 거기 있는 이제 토지 정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예, 참고하셔도 되는데, 다만 거기 토지 정책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토지 소유제도라고 돼 있죠. 예. 우리나라의 이 토지 소유제도는요. 거기 보시면 토지 사유제에 기반을 두고 토지 공개념을 가미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니까 소유권은 인정을 해줘요. 사유재산은. 인정을 해주는데 그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있죠. 이걸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고 그저 상대적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없다. 예,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된 적이 있어요. 절대적인 권리로 보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 권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법이 행위에 대한 규제잖아요.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뒷장이 넘어가면 이런 이제 토지 정책 수단이 있죠. 어쨌든 간에 토지 정책에서요. 정책 수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예, 이게 지역지구제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요 지역지구제라는 거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이거를 제거 및 뭐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별로 토지 이용을 다 일일이 규제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다 배우시는 거죠. 1종, 2종, 뭐 3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는 토지 이용에 따르는 이 효율성을 뭐 하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제고한다는 게 이제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은 이거고요. 부의 효과.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개인 간에 이게 갑의 소유의 부동산이고요. 을의 소유의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각각 얘도 여기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어요? 얘도 뭐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는 이게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종별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무슨 지역이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 인근에는 주거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못 들어서게끔 종별로 규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정부가 이 방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었을 때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사적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있죠. 그걸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지역지구제 또는 토지용 규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용 규제 또는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리겠죠? 그게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럴 때. 그죠? 근데 그 문제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왜 틀리냐면 끝까지 안 읽는 거예요. 본인이 뒤에 문장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되는 거지.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시험장에 들어가면 실수와 착각으로 한 3, 4개씩 틀리세요. 근데 그게 10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그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아는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줄이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은 만점을 맞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학교로는. 많은데 학교로는 만점자가 수두룩해요. 예? 굳이 뭐 만점까지 우리는 수성은 양보했잖아요. 예? 뭐 90점도 양보했고 그죠? 예, 적정한 3만 맞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1차에서 고득점 맞았다고 2차에서 가산점 주거나 그런 건 없다고요. 가산점을 주면 죽어라고 하나 더 맞춰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로 바뀌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주택사는 이걸로 바뀐 거예요. 상대평가로. 성적순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죠. 내가 점수 하나 더 맞아야 되고 옆에 사람이 점수 하나 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시험이 전형이 되면은 옆에 인간을 재워야 돼요. 그건 내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되면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격려해주고 기운도 북돋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그죠? 이걸로 받기 전에 빨리 따가지고 이 바닥을 떠야 돼요. 그죠? 네, 이걸로 바뀌면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고요. 그죠? 지금 얼마나 좋을 때요.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공법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아직 이거 구별 못하고 있다고 전화할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부동산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미관 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고도 제한 지구도 지정할 수, 이게 같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이게 답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맞는 지문으로 나왔었고. 그러면 요 내용 정도가 공법에서 낼 만한 난이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학계론으로 들어오면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안 했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요즘 출제자들이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공법에 나오는 용어 있죠.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데 나오는 용어를 학계론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동차를 같이 공부하는 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돼요. 이게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면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그게 오히려 공부를 리듬을 깨는 결과가 돼요. 학원에 나올 때만 책을 보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겠어요? 그냥 흘려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매번 생각이 안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은 안 움직여요. 선생님이 그나마 잔소리라도 했을 때, 야, 아무래도 하긴 좀 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 선생님이 방치하면은요, 저희가 믿는 도끼 발등을 무진장이 찍혀봐서 그래요. 처음에는 성인분들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수능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믿고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10월달이 됐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이해가 안 된다든가 수요 법칙 이해, 그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때 와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 수업 시간에 그분의 표정은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표정이.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겁날 정도로 그냥 딱 얘기하고 있으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거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액션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체는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거는 이 액션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학생분들이 약간 순수했을 때는 선생님이 뭐 물어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시선을 안 마주쳤어요. 뭐만 물어보려고 그러면 시선이 밑으로 갔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서로 빤히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표정이 뭐냐면 네가 물어봤으니까 네가 대답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물어보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거기 지역지구제에 나와 있는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 효과라고 있죠. 그거는 지금은 뭐 참고하셔도 돼요. 요게 이제 5월에 수업할 때는요, 단기하고 장기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쭉 한 번에 해드릴 거예요. 여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5월 달이면 여러분들이 내공이 좀 쌓이셔가지고 약간 복잡한 내용이라도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단기하고 장기가.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하는 케이스고요. 거기에 보면은 지역지구제 문제점이라고 나오죠. 옆에 211페이지에 가시면요. 지역지구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라는 게 있고요. 또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라고 있어요. 그럴 때 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 있죠.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무슨 제도다? 그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지역지구제 실시는 토지의 공급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는 토지의 불법 개발 및 이용을 조정한다 그랬을 때 계획 단위 개발로 보완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 있죠. 지역지구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럴 때 가로 열고 개발권 양도 제도로 보완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면 개발권 양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개발권 양도제 있죠? 예.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요. 도시의 성장관리 수법의 하나로 지역지구제만으로는요. 도시 관리가 어려울 때 있죠. 그때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제한되는 권리만큼을 개발권 양도를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정부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요.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즉 그린벨트 있죠. 예, 이걸로 지정을 하고 여기는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는 개발을 허용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발하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왜? 많고 많은 땅 중에 내 땅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길 건너 이 땅은 왜 개발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줘서 여기 소유자들은 개발에 따른 뭐를 얻을 수 있고 나는 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억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따른 적절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럴 때 자, 여기 보면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뭐를 해야 된다는 지역이에요. 보존해야 된다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토지가 개발을 하는 게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다. 여기는 보존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 에? 개발과 보존이 충돌이 되었을 때. 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214페이지 있죠. 맨 상단에 가면 거기 무슨 별표 하나 안 돼 있던가요? 토지적성 평가제도라고 있죠. 네, 그게 그 제도예요. 시장에 보면은 개발의 논리와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라고 그런다? 토지적성 평가제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 한 3-4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공법에서도 있죠. 근데 공법에서는 잘 안 물어보고 어디서 물어보냐면 학개론에 나온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보시면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지문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토지 정책을 얘기할 때 이게 토지에 대한 관리에 관한 이용에 관한 어떤 통제하는 게 그게 이 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한.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 보존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걸 조정하는 것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2차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거죠. 학개론생이 이걸 갖고 얘기할 리가 만무한데. 근데 시험에서 인용을 하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학개론생 가끔씩 인용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를? 예,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있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를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어요. 그죠? 얘네 장점은요. 정부의 뭐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어디를 통해서? 예, 그렇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존적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는 이 사람이 입는 손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이걸 발급해 주는 거예요. 예, 개발권을. 그러면 여기 이제 도로에 있는 전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이 있을 때 전체 면적이 만약에 1000평방미터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이 중에 한 6, 700 정도만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개발권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도로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쪽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 발급되는 양의 규모는 틀려요. 근데 총량만 갖게 해주는 거예요. 총량만. 그리고 발급을 해주고요. 이 사람이 이 권리를 가지고 개발지역에 가서 자기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어요. 땅을 매입해갖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소유자들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를 누가 다 매입을 하겠어요. 개발업자가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개발지역은 이 개발할 수 있는 총량이 통제가 되어 있는 거야. 5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 고도 제한을 걸어놓는 거야. 그런데 개발지구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비싼 땅을 매입했는데 공간을 일정한 수준 이상을 이용을 못하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럴 때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개발권을 사들이죠. 그럼 요 양만큼 추가로 공간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추가로 공간을 개발해서 뭐를 얻을 수 있다? 이익을.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일단 단점 중에 하나는요. 이건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개발이 허용이 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밀 개발 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권을 많이 발급할수록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개발하게 되면 지역지구제의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존지역으로 해서 이 공간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많이 이렇게 허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과밀 개발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개발권 양도제가 나올 때는 뭐하고 맞물려서 지역지구제. 그러면 앞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게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외부 효과라는 건 아까 배우셨지만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외부 효과 문제는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외부 효과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지역지구제예요. 근데 지역지구제만 가지고는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나오든지 간에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요거는 공공이 토지를 비축을 해서 미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예요. 이거는.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점. 응? 장점. 응. 아니, 근데 뭐 자꾸 얘기해 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 나중에 얘가 문제로 나왔을 때 답을 풀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이 비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공적 주체잖아요. 정부나 지자체나.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 토지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정부, 이게 공적인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개발 이익이 있죠. 예, 개발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서 비축해야 되니까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정부나 지자체나 재정 자립도가 높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관리 문제가 뒤따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충남의 세종시 있죠. (1970년에) 여기는 충남 연기군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때 땅값 얼마나 있겠어요? 평당. 얼마 안 했겠죠. 뭐 몇백 원 할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연기군에서 땅을 한 100만 평 정도를 사서 비축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2020년이 됐을 때 이 토지를 지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없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60년 있죠. 60년에 강남 땅값이 시세가 평당 110원이었어요. 평당 120원 정도 했어요. 그죠? 이 땅을 정부가 100원에 불화했어요. 평당.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국회에서 난리쳤어요. 120원짜리 땅을 100원에 팔다니. 최소한 11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싸게 판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생각에 110원, 100원 그러면 지금 주머니만 털어도 몇백 평 이상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 그런 얘기지 이때 당시는 이 돈도 큰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뛰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선진국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또 우리나라도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공토지를 비축을 했죠. 네. 그러면 이 비축 계획을 국장이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비축을 운영을 해요. 얼마를 비축해야겠다. 그래서 비축한 토지의 관리 있죠. 예, 관리는 여기서만 해요. 예, 여기에서만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얘네가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는 지자체별로 관리한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서 비축한 토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또 좀 더 세부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법령에 의해서. 나중에 요약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15페이지에 가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216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10년 단위의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이. 자, 그럴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서 비축한 토지 있죠. 예,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서 비축을 할 때 강제적으로 우리가 사들일 수는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협의 매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밑에 가면은 21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가면 양가로 6번에 토지 선매제도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일단의 토지가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갑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양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지 않겠다는 사람인데 그냥 강제로 이걸 거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 사람을 이제 선매자로 지정을 해놓고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공적인 주체가 우선적으로 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한다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옆 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부터 또 한 6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예, 그때 이제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이 있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라는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있죠. 그게 감정가격보다 낮으면 그냥 그 신청서에 있는 가격으로 사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어요? 환지.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게 그게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부가 공공의 어떤 이제 사업을 위해서 토지가 필요할 때 이거는 무슨 수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 수용. 그래서 이게 토지 수용법이라는 게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는 법이 그거예요. 과연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사적인 권리가 우선이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충돌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환지 방식 있죠? 환지라는 건 말 그대로 바꿀 환자예요. 토지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토지를 바꿔줄 때요. 지난번에 환지 방식도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획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용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원래 이 토지가 A 소유의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1000평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의 소유 면적에서 간보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간보율을 적용해서 뭐를 조성하냐면 채비지를 조성해요. 그래서 얘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토지를 바꿔줘야겠죠. 예, 바꿔줄 때 여기 있는 요 1000평이 원래 토지였는데 여기서 채비지 조성하라고 뺐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줄 때는 한 700평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보다는 권리가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를 뭐로 보상하냐면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데가 옛날에 영동지구, 지금의 강남이에요. 강남. 예, 옛날에 왜 영동지구라고 그러냐면 영등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영동지구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지명이 영동을 쓰는 지명이 아직도 있어요. 학교도 있고 예전에 병원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병원이 영동이라는 게 강남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영동이라는 지명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영동이라는 표현보다는 강남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엠블렘이라든가 이거 바꿀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바꾼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무슨 방식이에요? 네, 환지 방식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 번 시험에 이게 틀리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 땅을 매각한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매각하는 게 아니라 환지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박스로 물어보고 답이 환지 방식 이렇게도 출제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권리가 축소되는 형태예요. 저기는 이 공영개발이라는 건 토지가 권리가 소멸되는 형태예요. 수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권리가 축소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 219쪽의 상단에 가면 공영개발과 환지 방식의 비교가 박스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공영개발이 강제 수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용하는 과정이면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 보상이 적절하게 안 이루어져요. 예, 그래갖고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간에 보상 문제로 갈등 같은 게 빚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토지 수용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왜 저기 그 무슨 종교 때문에 우리가 뭐 바이러스에 감염 많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 종교 집단에 그것도 사입이죠. 예, 거기에 가입을 했었을 때 걔네가 위치했던 지점이 어디냐면 지금의 저쪽이 서울대공원 그쪽일 거예요. 예, 그 여기를 갖다가 걔네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그랬을 때 걔네가 그때 결사적으로 저항했다고요. 그게 웬 종교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그게 수용이 되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저기 안양 쪽에 가다가 아파트 한 채 지어주고 글로 이주시키고 아마 진행했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그런 게 훨씬 더 무섭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근데 일반 그 세입자들도 저항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걔네는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뭉치다 보니까 더욱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거는 요거는 주로 70년대 많이 썼던 거고요. 우리나라 80년대 이후로는 공영개발 방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 목동이 있죠. 예,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 거예요. 강남이 대표적으로 이 방식으로 한 거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죠? 예.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이상한 소리 할 때는 예, 누군가가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뭐 그런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20페이지에 가면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있죠. 여기서는 기억할 게 뭐밖에 없냐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는데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헨리 조지라고 하는 학자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토지 국유화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토지 국유화는 정부가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고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은 개인의 토지 권리는 인정해줘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을 만들었었어요. 그 법안이 뭐가 있었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도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있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 이게 3대 법안이에요. 예, 3대 법안인데 이 법안을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는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는 개인이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200평 이상을 초과해서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죠. 그러면 초과된 토지에서 앞으로 땅값 상승에 따른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근데 이거는 이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위원회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요. 사회주의 정권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웠지만 과세하려고 그러면 이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과세를 해야 되지 이걸 간주해서 과세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원 제청이 들어갔을 때 이게 10년을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법안을 도입한 정권이 있을 때는 이걸 뭐 위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쭉 지나다가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요것만 남아있어요. 요것만. 여러분 시험에 주로 나온 게 이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죠?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택지를 뭐 초과해서 소유한 토지 있죠. 거기다가 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됐는데.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그 221페이지에 가면 거기 하단에 중간에 보면은 토지 초과 이득세법의 헌법 합치 결정을 택지 소유 상한법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기한 바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정도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이라고 있어요. 주택정책. 그래서 요즘은요, 예전에는 토지정책하고 주택정책을 비교하면은 얘가 언제나 얘가 출제가 됐었어요. 토지정책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기조가 바뀌면서 토지정책도 요즘 꾸준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할 때는 공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실어서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제도나 그러니까 용어를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용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요, 토지는 공공재, 주택은 준공공재로 인식을 해요. 그죠? 근데 요거는 공공재라는 것이 성격상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러면 정부도 주택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를 우리가 세우겠죠. 예, 목표라는 것은 양적으로 주택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의 질을 개선해 주는 것 있죠. 예, 소득이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는 주거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규제를 가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기호도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걸로 만족감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 채 말고 강남에 똘똘한 애 하나만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겪어봤겠죠. 동창회 가가지고 어떻게 많이 벌었어? 그래 그래갖고 저기 뭐 대전에도 있고 저기 어디야 광주에도 있고 뭐 부동산 몇 개 대봐야 한 친구가 이번에 강남에 하나 샀어. 그러면 글로 쏠리죠. 왜? 이게 자체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우받는 거는 강남에 부동산이 있는 게 대우받는 것 같죠. 시세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가격이 계속 뛰고 원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시장 안에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222쪽에 보면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쓸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신도시 아시죠? 1기, 2기, 3기 이런 신도시 정책 같은 걸 내놓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 정책은 뭐가 힘드냐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통시설도 새로 연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이 자체가. 그러면 기존 주거지역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있죠. 이건 또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재건축 사업이 있잖아요. 워낙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니까 뭐 이 거래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뭐 10억이 넘네 20억이 넘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참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구매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공급을 다양하게 해주더라도 살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매력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택금융제도 있죠.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게 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지역에 한 아파트 사면은 한 60% 대출 받는다 그러면요. 5억이면 한 3억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3억을 융자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많이 채택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달에 갚아나갈 원리금이 한 1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보게 되면 한 4, 500이 안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3분의 1을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130만 원짜리 월세 사는 거랑 똑같아요. 20년 동안. 그럼 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정부의 재정적인 여력이 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이 잘 거쳐야 돼요. 세금이.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언젠가 잘 거치겠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쪽에서는 틀린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지문이 나오더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인 지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페이지를 넘기면 224페이지에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거기 별표 해놨죠? 예, 거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가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셔서 여기 정리하고 마무리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